네,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이번 주차 마지막 강의인데요. 우리가 1교시, 2교시를 통해서 도자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도자기를 소성하는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들, 다양한 종류들 분류를 해봤고요. 또 용도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도자기는 도자기의 그 밑 재료가 되는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밑 재료가 되는 것을 갖다 이제 테토라고 이야기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몸체를 만드는 그런 흙인 테토의 성질에 따라서도 도자기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달라지고 또 그 중간에 굽는 과정, 소성 과정을 통해서도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의 형태를 갖다 만드는 그런 이제 장식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빚는 방법이라든가 또 거기에 문양을 갖다 이제 넣기 위해서 쓰이게 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특히 마지막 이제 도자기의 형태를 갖다 다 만들고 그리고 굽기 전에 마지막 도자기의 그런 어떤 조형 또는 어떤 매끄러움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유약을 갖다 이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2교시 후반부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약을 갖다 어떻게 쓰고 걔네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제품들, 마지막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즉 도자의 조형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그러한 요소를 굽는 과정에서도 이 유약들이 흘러내려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마 재입용 받침 도구를 쓴다라든가 굽을 깎는다라든가 또 다양한 그런 이제 기법을 통한 그런 이제 유약을 갖다가 이렇게 입히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앞 시간까지 해가지고 유약까지 다 묻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는 도자기로 완전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마에다 넣고 이제 불을 떼서 그래서 소성을 시켜서 이제 도자기를 구워야 되겠죠. 바로 이 굽는 과정을 소성 또는 번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바로 가마에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원시적인 그런 단계의 가마는 노천에서 구웠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렇게 굽다 보니까는 바람이 불고 그러면 제대로 온도도 안 올라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소현실을 갖다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땅을 갖다 이제 파서 연소현실을 갖다 막는데 주력을 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하로 굴을 파고 또는 반지하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점차 바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대 유적지들 발굴을 하면 그런 흔적들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려시대의 도기 가마까지 지하 굴의 형태, 땅을 갖다 파서 그래서 그런 이제 지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가마를 만든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있고요. 청자나 백자 가마는 반지하 또는 지상식으로 또 지상에 이제 축조하는 그런 유형도 이제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했었던 것은 가마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에다가 기물을 만든 도자기를 갖다 넣고 또 꺼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옆에다 출입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밑에다 이제 굴을 파는 것보다는 한 반 정도 파고 그리고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가마를 만든 그런 형태로 발전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가마는 단시간 유약을 입히지 않고 구워내는 작업의 경우에는 이제 도기 형태일 텐데요. 이 경우에는 지하에 밀폐식 단실 가마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들고요. 소성하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특별한 그런 이제 가마제인 안에다 이제 기물을 갖다 넣고 그러한 경우
특히 청자나 백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마를 넣고 빼고, 자기를 갖다가 이제 그 그릇, 용기를 갖다가 넣고 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출입구가 있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에 맞는 그런 이제 가마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또 특히 이 도자기가 구워지는 과정에서, 즉 번져되는 과정에서 균일한 그런 이제 온도를 갖다 유지를 하고 그러한 환경을 갖다 만들 필요가 있었을 텐데, 특히 청자라든가 또 백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그랬을 텐데요. 이것이 이제 불이 앞에서 떼고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때 앞하고 뒤하고의 온도 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어떤 제품의 차이도 이제 나타나게 될 테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가마의 형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고민을 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어떠한 형태들의 가마들이 많이 쓰였냐면요, 오름가마. 오름가마라고 하는 것은 지형을 활용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떼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가마도 평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의 경사를 갖다 가진 형태로 하는 것이 불의 온도가 골고루 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반지하식 가마를 갖다 만들 때 측면 가마의 벽과 천장을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올려서 쌓는 그러한 형태의 둥구스름한 형태를 갖다 이제 만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천장이 또 내려앉으면 안 되니까는 그 벽면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를 쌓아가지고 굽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뼈대가 형성이 되고 흙과 함께 이제 뼈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이루게 되고, 그래서 약간 경사가진 형태로 이렇게 경사가진 형태로 만들고 또 밑에서 나무를 떼면서 불이 살짝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든 그러한 형태의 가마를 갖다 우리는 이제 오름가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가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소성 과정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제품, 생산품들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의 구조와 형태가 다른 경우, 번져 온도와 불을 다루는 기술 등이 다른 경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생산품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가마의 구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외부로부터 산소를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형태, 또는 외부로부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형태, 이런 것도 이제 달라질 텐데요. 외부에 산소가 공급이 되게 되면 철분이 산화가 되면서 산화염 번조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소송이 되면서 이러한 철분들은 산화가 되니까는 그러니까 붉은색 계통, 즉 검붉은 그런 형태의 색깔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의 산소가 완전히 차단이 되게 되면은 이 도자기가 품고 있는 철분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들이 오히려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는 오히려 그 산화철 계통에 있는 산소들이 빠져나가고, 즉 테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가 이제 반응이 돼서 환원염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약간 푸른빛을 갖다 이제 띠게 되고, 청자의 원리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 뒤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가마의 구조라든가 번져 환경, 즉 소성 환경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테토 그리고 유약의 변화를 갖다 일으키게 되고요. 산화 번져인 상태, 즉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상태에 소성이 이루어지고, 즉 번져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붉은 갈색 또는 붉은색, 황색 계열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형태, 산소 공급을 차단한 형태의 그런 이제 소성이 일어나게 되면 환원 번져, 환원 소성이라는 거죠. 회색 또는 녹색, 백색의 그러한 이제 최종 제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러한 것들은 가마에 불을 떼는 그러한 이제 과정에서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불을 떼는 과정에서 완전히 진짜 산소를 밀폐하기 위해서 완전히 틀어막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분주원보라든가 이런 책에는 보면은요, 가마의 불을 떼는 역할도 분업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마터는 어떠한 입지를 갖다 가져야 되느냐? 도자기 가마터의 입지 조건은 원료를 쉽게, 그렇죠? 쉽게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지 그 장소 가까운 데서 도자기를 빚어서 그리고 굽게 될 거 아니에요. 또 배수가 잘 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배수가 잘 돼서 축축하지 않고, 그렇죠? 늘 건조하면서 불을 갖다가 다루기 쉽도록. 또 사실 도자기를 갖다 만드는 과정에서도 물이 많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배수가 되는 곳이고, 그리고 만들어진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가마를 통해서 구워져서 만들어진 도자기는 이제 운송하기 쉬운 그런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러한 이제 청자가마터, 백자가마터 이런 것들도 보면은요, 강을 가까이 끼고 있거나 또는 바다를 가까이 끼고 있거나, 그러니까 청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었던 것처럼 강진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이렇게 바닷가에 가까운, 또 북한의 경우에는 또 이 개성 쪽이라든가 뭐 이런 강이 가까운 이런 쪽에 이 가마터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업용수와 운반용 수상 교통로가 발달된 지역에 이제 가마터 입지로서 좋은 곳이고요. 또 가마 외에도 작업장과 원료를 다루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비, 물을 이용해서 정제하는 과정, 그 수비 시설, 또 건저장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고, 또 그 주변에 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에 가마터가 이제 졌을 것이다라고, 만들어졌을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부터 쭉 태토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도자기를 손을 빚고, 그쵸? 손으로 빚기도 하고, 물레를 이용하기도 하고, 빚고, 문양을 넣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채색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상감, 어떤 문양을 갖다 다양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유약을 입히고, 그 다음에 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종 도자기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요거는 광주박물관에서 만든 그런 영상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 이렇게 아주 재밌는, 알기 쉬운 그런 영상으로 만들었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영상을 통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전 과정을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14주차 강의가 도자기와 사실 제목으로 봐서는 이제 그 청자의 비취색, 그쵸? 고려 청자의 비취색의 비밀이었었는데 청자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했네요. 지금부터는 청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도자기 중에서도 특히 청자. 청자는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명사로서 푸른 빛깔의 자기이면서 자기의 몸을 이루는 흙과 잿물에 포함된 철염의 성분이 환원염이기 때문에 푸른 빛을 띠며 고려 청자는 기술과 문의가 독창적이고 섬세하며 미묘함이 세계적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 도자기,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기와집 20채 가격을 갖다 주고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에요. 국보죠. 그리고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청자죠. 청자인데 저렇게 향로인데 이렇게 투각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갖다 만들기도 하고 연잎사기가 저렇게 붙기도 하고 그러죠. 또 청자 참외 모양 병. 다 이거는 국보로 되어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 가운데 있는 거는 간송 전영필 선생의 간송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죠. 고려청자죠. 바로 이러한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고려시대는 수도가 어디죠? 개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 주변에 가마터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거기에서 청자를 갖다가 구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고려청자 가마터를 갖다 이제 보면은요, 요거는 사실 굉장히 작아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발생기, 고려청자의 발생기, 즉 초기죠. 초기에 보면 경기도, 항해도, 즉 개성과 가까운 곳에 이 가마터들이 많았어요. 물론 충남의 서산이라든가 전북 진안, 또 대구 이런 데도 이제 가마터가 덜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덜어 있기는 했었지만 초기에는 주로 중부지방 이북에 개경이 가까운 쪽에 이렇게 가마터가 있었다. 그리고 발전기에는 저 개경까지 쉽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래서 바닷가 가까운, 주로 어디였었냐면요, 전북 중에서도 특히 부안 이런 쪽, 또 해남, 그 교통이 편리한 이런 쪽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충북에도 있었고, 경북의 칠곡에서도 있었고요. 또 전남의 해남 또는 강진 이런 데도 있었고, 인천 서구 이런 데도 있었어요. 저 한참 전성기 때는요, 요 부안에, 전북 부안이라고 하는 곳에 이 가마터들, 유철리라든가 이런 데 이제 진설이 이런 데 가마터가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태기에는 뭐 경북 예천 같은 데도 이 청자터가 발굴이 되고 또 있었던 걸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 청자터가 있으면서 청자를 갖다 이제 구웠었고요. 바로 이러한 고려 청자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얘기하면 입이 아플 정도죠.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 아까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같은 경우, 그쵸? 그 안에 그려져 있는 학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그런 청자의 모양이
굉장히 부드럽고도 유려한 곡선을 갖다 이루고 있고요. 또 색깔은 은은하고 아름다운 비치색을 갖다 이제 띠고 있죠. 그리고 또 상감기법을 갖다 이용해서 다양한 문양들, 예, 그 그려져 있는 장식이 되어 있는 학은 흰색을 갖다 띠고 있고 학의 불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색깔을 갖다 다 띠고 있잖아요. 그렇게 상감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문양, 이런 것들이 고려청자의 우수성이자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갖다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그렇다면 고려청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예,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러한 과정입니다. 앞에서 만든 도자기를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 과정 쭉 살펴봤는데요. 같은 방법을 원료 준비하고 모양을 만들고 문양을 갖다 장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조시킨 다음에 초보를 하고 유약을 입히고 다시 제보를 하는데요. 요 제보를 하는 과정이 사실은 소송하는 거죠. 그렇죠? 번조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 소송하는 과정의 노하우,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불량품을 갖다 이제 선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이 상감청자, 예, 그 제작 과정은 이래요. 문양을 갖다 이제 넣는 과정이죠. 반건조된 도자기 표현에 1차로 무늬를 팝니다. 그 무늬를 판 자리에다가 흰 흙을 갖다가 이제 메꿔요. 파낸 자리에다가. 그리고 나서 겉에 메꿔진 흰 흙을 갖다가 아주 얇은 그러한 이제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긁어냅니다. 그러면 그 메꿔진 데는 흰 흙이 딱 채워지겠죠, 저렇게.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문양을 생기고 또 다른 색깔을 갖다가 저렇게 흙을 갖다가 이제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또 긁어내요. 흙을 갖다가. 초벌구이를 한 다음에 유약을 입히고 재벌구이를 하는데 요 소송하는 그런 이제 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상감청자, 청자이면서도 상감청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상감청자, 즉 이 상감기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감기법과 관련된 그런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거기에서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문양을 판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다른 색이죠. 그렇죠? 다른 색의 흙을 채워 놓죠. 그리고 이제 저 덧발려진 흙을 갖다가 이렇게 긁어내면 홈이 파진 데만 다른 색들의 이 흙들이 메워지겠죠. 그리고 2차로 또 다른 색의 흙을 갖다 채워넣기 위해서 2차로 또 다시 무늬를 파죠. 이렇게 부리를 갖다 판다라든가, 눈이나 이런데 또 다른 색을 입히기 위해서 또 다른 색의 흙입니다. 이걸로 채워넣습니다. 안에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도록 저렇게 붓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덧바르죠. 그 다음에 또 다시 긁어내요. 굉장히 길고 지난한 과정이죠. 이렇게 싹 긁어낸 다음에 구워내면 이렇게 청자, 상감, 매화, 대나무 문양의 그러한 이제 제품이 청자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감 청자는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상감 청자를 만들 때 특히 색깔, 청자의 비치색, 청자의 비치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태토라고 하는 청자를 갖다 만드는 그 흙이 포함하고 있는 그 성분들, 이런 것들이 소성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하는 과정에 환원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을 이론적으로 영상에서 나타낸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청자가마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도자기가 붉어져 실패한다. 그래서 그는 창불을 막고 대신 불 때는 시간을 늘렸다. 긴 시간 불을 구석구석 갈라주는 기술. 8m 가마 속이 온전히 하나의 불덩어리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최대한 입구를 달궈야 한다. 그리고 가마 안으로 들어가는 불꽃을 1m 이내로 잡아야 한다. 도자기를 익히지 말고 가마의 흙을 익혀야 한다. 가마에 열을 축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길은 기물에 닿지 않게 쬐어야 한다. 도자기를 굽지 말고 태토를 쪄야 한다. 불을 뜨다가 정점에서 가마를 막으면 가마 안에는 더 이상 태울 산소가 없게 된다. 가마 안의 불길은 산소를 찾다 도자기 속에 철 성분이 가진 산소를 빼앗아 태운다. 이때 산소를 뺏긴 철 성분은 푸른 빛깔이 띠게 되니 이것이 청자가 탄생하는 환원불이다. 네, 이렇게 소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높은 온도로 만든 다음에 완전히 입구, 출구를 갖다 완전히 막아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게 하면 불은 타야 되니까는 그 안에 있는 이 청자의 태토에 포함되어 있는 도자기의 태토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갖다 다시 이제 끄집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환원이 일어나면서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색깔로 만들어진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40년 이상, 50년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제품의 사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40년간 가까이 청자를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해놓은 과정이 여기 있는 공간입니다. 이거는 수백 점에 이르는 청자의 다양한 색깔은 해겸 김혜익이 수십 년간 걸어온 불의 발자취다. 이런 녹색이 나오는 거, 이게 색깔이 다르네요. 네, 조금 짙어지는 거. 둘 다 청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이 차이는 지금 제가 마지막에 환원 걸 때 미묘한 열 차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색깔들이 약간씩 다르게 되는데 그러한 그 빛이색은 환원 과정에서의 어떤 소성, 온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묘하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친 그런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고려 청자가 바로 청자 삼강 운학문 매병,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이라고 하는 간송미술관 소장이 되어 있는 국보급 고려 청자죠. 이러한 청자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고려 청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의미를 담았는지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유물은 무엇일까요? 이 유물은 처음엔 중국에서 만들기 시작했지만 나중엔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고려에서 만든 것을 극찬하면서 역으로 중국으로 수입해가게 됩니다. 이 유물은 현재 대한민국, 중국, 일본,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고 있고 그만큼 가치도 높아서 국내외 골동품 경매에서 무려 수십억 원의 가격에 여러 번이나 거래되었을 정도죠. 자, 이 유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고려 청자입니다. 고려 청자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자는 본래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자긍심 높은 고려인들은 중국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상감기법이라는 독창적인 공예 기법을 개발해 고려만의 특색 있는 청자를 만들어냈죠. 참고로 전 세계에서 청자를 두 번째로 만든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의 독특한 청자 제조법인 상감기법이란 무엇일까요? 상감기법은 쉽게 말해 도자기를 굽기 전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거기에 다양한 색의 흙을 채운 후 초벌 구이를 한 다음 이번엔 유약을 발라 재벌 구이를 해서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와, 정말 복잡한데요. 일반적인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 비해 상감기법은 표면에 섬세한 무늬를 새기는 일, 그리고 그걸 또 서로 다른 색의 흙으로 채우는 일까지 더해지기에 난이도도 높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인들은 하나를 만들더라도 고려의 격에 걸맞는 최고의 청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고려 청자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엄청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도자기의 아름다움은 보통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바로 형태, 빛깔, 문양입니다. 고려 청자의 형태는 풍만하면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곡선을 그리죠. 빛깔은 중국인들이 천하제일이라고 칭송했던 바로 그 비색으로 빛납니다. 송나라의 태평노인은 수중금에서 고려 청자는 천하제일의 비색이라 말했죠. 그리고 문양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상감기법으로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고려 청자에 새겨진 문양에 집중해 볼까요? 고려 청자에 반복적으로 꾸준히 등장하는 일명 운학문, 하늘의 새털구름과 그곳에서 날고 있는 학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고려인들은 청자를 만들 때 이 운학문을 반복적으로 새겼던 것일까요? 단순히 고려 사람들이 새털구름과 학을 너무너무 좋아해서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운학문은 바로 당시의 고려를 나타내는 상징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일단 학을 보시죠. 학하면 우리에게는 흔히 두루미로도 알려져 있는 새죠. 보통 70년 이상을 살아서 장수의 상징이기도 하고 평소엔 아주 평화롭게 새털구름이 떠있는 하늘을 우아하게 비행하면서 신성 같아 보인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엔 색깔도 하얗고 목도 가냘퍼서 매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를 만나면 잡아먹히거나 괴롭힘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 들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실 학은 평소엔 평화주의자이지만 누가 건드렸다 하면 그게 독수리든 여우든 곰이든 심지어 호랑이든 숨겨둔 전투 본능을 발휘해 힘껏 싸우거든요. 게다가 다 자란 학의 크기는 최대 1.5m, 날개를 폈을 때의 크기는 무려 2.2m에서 2.5m나 되기 때문에 어른도 옆에 가면 그 크기에 깜짝 놀라고 어린아이가 옆에 갔다가 학이 날개를 활짝 펼치면 놀라서 자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능이 높고 의외로 힘도 굉장히 세서 딱히 천적이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하죠. 그 옛날 고려인들은 강한 맹수의 공격을 이겨내고 평화롭게 새털구름 아래를 날아다니는 멋진 학의 모습에서 귀주대첩의 승리를 통해 거란이라는 맹수를 물리치고 마침내 평화를 쟁취해낸 자신들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운학문에 보이는 이 새털구름은 맑은 하늘에만 나타나는 구름이죠. 아마도 고려인들은 이 새털구름을 통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고려의 자부심을 표현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려 청자, 그것은 바로 고려인의 자부심과 이상을 담아낸 고려 전성기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네, 고려 청자. 네, 관악문화재단이 만든 영상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고려 청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상 학습한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도자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는데 도자기는 도기, 자기, 사기, 질그릇 따위를 통틀어서 이루는 말로 점토에 장석, 석영 따위의 가루를 섞어서 성형, 건조, 소성한 제품이며 소지의 상태, 소성 온도에 따라서 토기, 도기, 석기, 자기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살펴봤고요. 태토라고 하는 것은 도자기의 뼈대를 이루는 즉 몸체를 만드는 흙을 말하고 적절한 접력과 불을 견디는 힘을 갖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도자기 문양의 장식 방법에는 선각, 양각, 투각, 첩화, 상감, 인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문양의 장식을 갖다 이제 표현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약은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화도 상태에서 표면에 자연적으로 유리질 피막이 생기거나 이거는 이제 자연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인공적으로 일종의 피막을 입히는 물질을 유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자는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푸른 빛깔의 자기로 자기의 몸을 이루는 흙과 잿물에 포함된 철염의 성분이 환연염 형태로 최종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푸른 빛을 띠고, 또 고려 청자는 그 청자를 만드는 기술과 무늬가 독창적이면서도 섬세하고 또 그 미묘함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참고한 자료로는요, 앞에서도 이론적인 부분에서 참고를 했다고 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만든 한국 도자의 흐름 1편에 해당이 되는 흙에서 그릇편이라고 하는 영상, 그 이론편 부분 참고를 했고요. 이거는 주소도 여기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또 스코 박사의 과학으로 읽는 역사유물 탐험기,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역사 및 문화유산 관련의 유튜브 동영상 자료, 신문 방송의 보도 자료, 또 논문이라든가 세미나, 그리고 도서 재료, 이런 것들을 참고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저와 함께한 지금까지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됐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